필명 say no는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노라고 말하라는 뜻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순자산 1,000억 원대의 자산가이며 매년 10억 원대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해요. say no는 언론에 기고했던 글들과 카페에 올린 글들을 정리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누구든 블로그나 관련 카페에서 책 내용을 다운로드받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데이원이라는 출판사에서 책으로 묶어 다시 출간하게 되었으며 지금의 낭독 역시 책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배포라는 것에 한번 놀랐고 내용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또 한번 놀라게 되었어요. 흔히 일본이나 미국의 성공학 서적들, 자기계발 서적들은 좋은 내용이 가득하지만 가끔 한국에 있는 우리들의 정서를 모두 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었는데요. 이 책은 100% 한국의 자수성가 부자이면서 속 시원한 입담으로 거침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조언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say no의 가르침. 지은이 say no, 편행고 데이원. 부티보다 귀티나게 외모에도 신경 쓰라.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다. 나는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말을 크게 믿지 않는다.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의 이중성이다. 이러한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외모를 본다. 중국 당나라의 관리 선발 기준이었고 조선시대의 인재 판별 기준이라는 신원서판에서도 외모가 첫째 조건이었다.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을 한 가지 면으로 판단하면 미숙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미숙한 환자들로 가득함을 명심하라. 바비 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도 예쁘면 뜨게 되고 가상의 인터넷 캐릭터 아바타를 치장하느라 정신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나처럼 내 멋대로 하고 다녀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외모에도 신경을 써라. 일본의 야마다 오사무 역시 사람을 간파하는 기술에서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외친다. 외모 콤플렉스가 심하면 성형수술이라도 하라. 2001년 2월 2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 여성들의 성형수술 풍조를 조롱하였다고 공개하는가. 우스운 기사이다. 미국은 훨씬 더하다. 1996년 미국 격주간지 포춘은 미국 남성들이 외모에 쓰는 비용만 연 95억 달러, 12조 원이라고 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조사에 의하면 키가 188cm 이상인 남자들은 183cm 미만인 남자들보다 12.4% 더 많이 번다. 키 높이 구두라도 신어라. 94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연구조사에 따르면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 더 받는다. 똑같은 죄인일지라도 미녀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 자료도 있다. 정신병동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변신하라. 의사전달 효과 역시 55%는 몸짓, 표정, 시선에 의존하며 38%는 목소리 톤에 그리고 7%만이 발표 내용에 의존한다고 한다. 머리 손질, 의상, 말투로도 당신은 변할 수 있다. 이때 부티를 내지 말고 귀티가 나도록 하라.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지 말고 귀족적 세련됨을 갖추라. 그것은 온몸에서 퍼져나온다. 전화 음성, 운전 습관, 의상 코디에서도 뷰티가 나오게 하라. 그것이 진짜 매력이다.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신을 질투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력이다. 외모만 믿고 능력 개발을 등한시하면 생명이 결코 길지 않다. 외모에 자신이 전혀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실력을 2배로 길러라. 이 세상은 당신이 넘어지면 잔인하게 짓밟고 지나가지만 당신이 일어서면 우러러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일하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라는 시, 귀천을 쓴 천상병 시인의 소원은 내 집 하나만 있었으면이었다. 심지어 그는 누가 나에게 집을 사주지 않겠는가. 하늘을 우러러 목 터지게 외친다고도 했다. 그러나 1993년 그가 삶을 마감한 곳은 주인 말고도 3가구가 있는 집이었고 14사람이 몸을 부대끼며 살던 곳이었다. 그래서 그는 가난은 내 직업이라고까지 했다. 그는 왜 가난했던가? 시를 좋아하였기에 시만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돈을 다루는 상과대학을 다녔던 사람이다. 돈은 그의 아내가 찻집을 하여 벌었다고 하며 그 찻집은 2001년 현재 아직도 영업 중이다. 그가 가난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시집이 잘 팔리지도 않는 이 땅에서 시를 썼기 때문 아닌가? 시인으로서 시만 쓴다면 대부분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똑같은 시인이지만 많은 책들의 편자 혹은 역자로 등장하기도 하는 류시환은 내가 짐작하기에 전혀 가난한 시인이 아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무슨 글을 읽고 싶어 하는지를 찾아내 상품화시키는 유능한 편집자이며 세상에서 대가를 얻어내는 마케팅 기법도 아는 사람이다. 당신이 시인이라면 천시인처럼 살 것인지 류시인처럼 살 것인지는 당신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며 그 어느 쪽의 삶이 우월하다는 말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느 직업을 가졌든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대가를 얻어내려면 그 대가를 결정하는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자기 최면에 빠져 살게 되면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자들의 대부분은 세상이 원하는 것은 무시하면서 실패의 책임과 원인을 세상에 돌린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느니, 세상이 썩었다느니, 세상이 학벌이나 인맥 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느니 등등 실패한 자들의 핑계는 길고 긴 레퍼토리를 이룬다. 명심해라. 성공한 자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과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 절대 세상 속에서 핑계를 찾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자가용 기사를 한두 명 겪어본 사람이 아니다. 연봉 2천만 원을 주건 3천만 원을 주건 간에 보통 이 자가용 기사의 경우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차량 관리 잘하면 되었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목적지까지 잘 모신다는 기준은 순전히 자기들 기준이며 차량 관리 수준 역시 자기들 판단에 근거한다. 약 10수년 전 기사 한 명을 새로 채용하였다. 그 시절에 나는 언제나 신경이 날카로웠다. 보통의 직원들은 사장에게서 야단을 맞으면 얼굴이 하루 종일 굳어 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별것도 아닌 일에 불덩이같이 화를 내었어도 5분 후에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사장님, 약속 장소에 가실 시간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길이어도 지도를 미리 보고 샛길들을 확인하였다. 그런 태도를 보고 막히면 돌아가라 라는 책을 사다 주었더니 그는 너무도 좋아하였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길이 막혀 차가 꼼짝달싹 못하면 이게 내 탓이냐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사장님, 저 옆 골목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는 언제나 찬성이었다. 그는 오후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음에도 오후에 비가 안 올 수도 있다고 하면서 차를 닦아 놓았다. 대부분의 자가용 기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내가 권하는 책들을 다 읽었고 심심하다고 기사 대기실에서 화투를 치지도 않았다. 우선은 차량을 최선을 다해 관리하였고 남은 시간에는 나이 어린 직원들에게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묻는 사람이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돈으로 차량 정비 서적을 사서 공부하는 기사를 나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다. 1년 정도가 지난 후 나는 새로 기사를 구하고 대다수 임직원들의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 당시 연매출 400억 원대 회사의 영업부 과장직에 앉혔다. 반대가 극심했던 이유는 내가 왜 그를 영업부 과장직에 앉히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가 내게 아부를 잘해서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였지만 나는 그가 너희들하고는 일하는 근본 자세가 다르다는 말만 했을 뿐이다. 3개월 정도가 지나자 모든 거래처에서 그의 사람됨됨이를 칭찬하는 말이 들려왔다. 6개월 정도가 지나자 더 이상 회사 내에서 그의 자질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다시 1년 후 그는 사표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알았다고 하면서 말이다.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를 내보냈다. 몇 년 후 그가 업소용 김치 납품 공장을 아내와 함께 운영하고 있음을 들었다. 직원이 10여 명 된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이 이야기에는 후기가 있다. 내가 그를 영업부 과장에 앉혔을 때 입사한 새 기사는 자기 선임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곧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나에게 하는 모든 행동에 매우 신경을 쓰면 물론 내 가족들에게도 아주 공손하게 처신하였다. 내게 종종 자신이 이미 예전에 영업 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음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선임자가 영업부 과장직에서 사표를 내자 그는 내게 계속 조르기 시작했다. 자신도 영업부에서 일하여 보고 싶노라고. 하도 귀찮게 조르기에 그를 영업부 평직원으로 보내면서 영업부 임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몇 개월만 데리고 있어라. 얼마 버티지 못할 테니까. 2개월 만에 그는 사표를 냈다. 왜 나는 선임자처럼 행동하고자 애를 쓴 그를 무시하였을까? 세상이 원하는 자세로 일하는 태도는 뼛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며 눈앞에 홍당무가 탐이 나서 나오게 되는 행동과는 그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임자가 미처 모범을 보이지 못한 분야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여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수 현상이 생기면서 탈로가 나기 마련이며 남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행동이기에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적토마는 홍당무가 없어도 잘 달린다고 내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무슨 일을 하건 당신의 기준을 바꾸어라. 당신이 정한 기준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자들은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일을 하여 온 사람들이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넓고 깊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일하라. 그래야 부자가 된다. 그러나 나는 자기 기준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설명하여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안다. 그들은 오히려 덜 먹고 덜 사겠다.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바둥바둥거리며 살아야 하느냐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잘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얻게 된 결론은 역시 가난하게 살 사람들은 따로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가난이 세습되는 이유. 1972년 영국의 키스 조셉은 빈곤의 세습화와 관련하여 박탈의 순환을 설명하면서 부적절한 부모가 부적절한 아동을 만들어낸다고 하였다. 부모의 부적절한 태도가 가난한 가정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나는 조셉의 의견에 동조한다. 어느 교육학자는 빈민층 어머니들에게 장난감 사용법을 상세히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의 인지 발달이 증대되게 됨을 입증했다. 교육학자 고든 역시 부모가 자녀의 교육 내용을 알아야 자녀들의 과제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고 했다. 부모가 제대로 알고 가르칠 때 자녀도 제대로 알게 되고 일도 잘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가난한 부모들은 도대체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에 가난을 세습한다는 말인가? 금융 지식이나 투자 지식인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직업이 좋아야만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내가 못 배워서 이런 일밖에는 하지 못하지만 너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부자로 잘 살아라. 즉 자신이 가난한 이유는 직업이 좋지 않아 그런 것이므로 제대로 교육을 받아 현재 하는 일과는 다른 직업을 가졌다면 가난하게 살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하지만 자녀는 자기들 역시 부모가 갖고 있는 직업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을 알게 되면서 가난을 그 부모가 대부분 그랬듯이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물론 직업 중에는 부자 되기 어려운 직업들이 있다. 일한 대가가 사회적으로 정하여진 직업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그런 직업들도 부자가 되기 어려운 직업일 뿐이지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 탈출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직업은 결코 아니다. 부자가 되기 어려운 직업에서도 종종 부자가 튀어나오지 않는가 말이다. 직업이란 식당의 메뉴 같은 것이다. 식당 주인들은 어느 한 가지 메뉴를 해보아서 잘 안 되면 자기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뉴 탓, 위치 탓, 인테리어 탓을 하며 다른 메뉴를 올려보지만 그건 역시 될 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 메뉴 종류는 늘어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맛이 나는 것이 없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한 가지 일에도 혼을 바쳐야 하는데 그렇게 할 줄은 도통 모르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서 대가를 더 받는 길은 일을 남들보다 더 잘하는 데 있음을 부모부터 모르고 있는 마당에 그 자녀들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다고 해서 가난에서 모두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빈부 간의 교육 불평등 및 학력 격차를 없애고자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하여 온 수많은 선진국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의 상황을 살펴보자. 한때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계속 가난한 이유를 그들이 다니는 학교의 시설이 형편없고 교사의 질이 떨어지며 정부의 교육 투자 역시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1966년 존스 호킨스대 사회학과 제임스 콜먼 교수가 무려 60여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뜻밖의 사실을 보여주었다. 학교 상황과는 상관없이 빈곤층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빈곤층 문화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면서 결국 가난해진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하면 빈민층 자녀에게 제 아무리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부모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생각한 해결책은 빈민층 자녀가 빈곤층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를 접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결국 어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든 여러 계층이 섞이도록 법이 정하여졌고 흑인이나 백인만 다니는 학교 같은 것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가 조금은 상황을 개선하였지만 여전히 가난한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다. 특히 자기 앞가림하기에도 바쁜 편부나 편모스라에서 자라는 자녀가 충분한 교육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아시아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부모가 갖고 있고 자녀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이민 사회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간 부모들 대다수는 모국에서 교육을 받았던 계층임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과 병행하여 그 부모에게도 부적절한 사고와 행동을 제거하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한국의 빈민 계층에게 당신 아버지가 가난한 이유, 당신 역시 가난한 이유, 당신의 자녀마저 앞으로 가난하게 살게 되는 이유는 당신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며 그 생각을 세습한 당신 역시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기에 당신 자녀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일을 어떻게 하여야 남들보다 더 잘하는가를 생각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그런 뜻의 말을 조심스럽게 몇 차례 하곤 했었는데 언제인가부터는 그런 자들을 보아도 침묵하게 되었다. 물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처럼 어떤 자녀들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나 빈민가정 자녀들 대부분은 제 아무리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도 가정이 가난하다는 사실 자체에서 이미 낭망하여 자신의 미래를 어둡게 여기고 공부하여 봤자 별 볼 일 없다고 단정하며 그저 빨리 부자가 되는 길만을 찾는다. 게다가 이 사회에서 일한 대가를 더욱 많이 얻어내는 방법은 무시하고 그저 투자를 잘하여야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학교 공부는 필요 없다는 헛소리가 세상에 퍼지면서 더더욱 돈 빨리 버는 길만 찾아 나서지만 결국은 부모의 가난을 답습하고 만다. 여기서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희 부모가 가난한 이유는 학력이 없거나 직업이 후져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 대가를 얻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 부모가 이 사회에서 부자 되는 법을 진짜 알고 있으리라고 믿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가난에서 탈출하여 부자가 된 사람만이 그 비결을 제대로 아는 법이다. 내가 바로 그런 부자이며 나는 너희들 호주머니 속 푼돈을 노리고자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금융 지식이 많고 투자를 잘해야 부자가 된다고? 너희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런 책을 써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거나 증권회사나 투자회사 같은 곳들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일 잘하는 법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더냐? 이것은 미국이건 어디건 마찬가지이며 그들은 모두 너희들이 그나마 모은 푼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다. 이제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가난한 집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일단은 코피 터지도록 공부해라. 돈이 없어 과외를 못 받고 학원을 못 다닌다고 서러워하지 말라. 교육방송이나 인터넷 과외에 관심을 가져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을 붙들고 늘어져라. 집안이 제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라. 부모가 이혼을 했건 한쪽에서 소주병이 난무하건 한쪽에서 통곡 소리만 들리건 간에 귀를 막고 이를 악물고 공부만 해라. 엉엉 울고 싶은 상황이라면 울어라. 친구들이 무엇을 갖고 있건 간에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휴대폰이 없다고 해서 우울해하지 말고 그것이 없음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겨라. 돈이 없어서 누군가로부터 괄시와 모멸을 당했다면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받은 모멸감과 내가 흘린 눈물로 날카로운 비수를 만들어 마음속에 나 죽어도 이날을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고 진하게 난도질하고 다시 공부해라. 집안이 어려워서 학비라도 벌겠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깝죽대지 말고 그냥 죽어라 공부만 해라. 공부는 궁극적으로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임을 명심해라. 그리고 최고의 학교에 들어가거나 최고의 장학금을 반드시 타라. 그게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짭짤한 좋은 돈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시간을 아깝게 여기고 바보처럼 공부만 해라. 이 사회는 학벌 사회이고 이 학벌 사회에서 출세하는 가장 손쉬운 길은 일단은 최고의 학교를 나오는 것이다. 나를 믿어라. 일단은 공부하는 것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생존 방식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렇게 공부를 1, 2년 해도 도저히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너희는 공부하고는 안 맞는다. 그러나 학교를 그만두지는 말아라. 형편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다니고 학교 공부 대신 닥치는 대로 일하는 방법과 장사나 사업에 대한 책을 읽어라. 아르바이트도 해라. 기술학교에 다닌다면 배우는 분야에서 우선 진짜 귀신이 되어라. 졸업 후에는 학벌 사회 근처에는 얼씬거리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가난한 부모가 돈이나 직업 혹은 일과 관련하여 하는 말은 믿지 말라.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려라. 절대 절망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다른 길이 있고 그 길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도처에 널려 있음을 믿어라. 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에 대해 세습 중산층 사회는 학생 개개인의 성적을 따져봐도 중학교 성적에서 부모의 소득과 학력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보여준다. 하류층 초등생들에게 인류대 대학생들을 가정교사로 1대1로 붙여주고 그 비용은 내가 사랑의 열매를 통해 지원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았던 적이 있다. 1년이 안 지나서 나는 그 지원을 중지하였다. 도대체 과외를 시킨 결과가 전혀 안 보였기 때문이다. 탈북자가 중국에서 낳은 아이는 국적이 중국이므로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여주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런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 있었기에 한국어 교육 담당 교사를 지원하였던 적이 있는데 한참 지나서 수업을 처음으로 참관하는 날 저녁 나는 그 지원을 끊어버렸다. 학생들 중 어느 한 명에게서도 배우려는 태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우는 것조차 포기한 가난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법은 나도 모른다.